제3화 사막의 신기루 황금빛 비급의 향연. 남해의 푸른 대나무 숲을 드리로하고 서역을 향해 발을 내디딘 운과 표국의 행렬은 거대한 용의 꿈틀거림과 같았다. 하온청이 이끄는 100명의 정예 무사들과 수십 대의 마차는 중원의 험준한 산맥을 넘고 삭막한 고원을 지나 마침내 끝을 알 수 없는 황금빛 모래바다의 입구에 도달했다. 길은 멀고도 험했다. 낮에는 살을 태울 듯한 폐약이 내리쬐고 밤에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혹한이 무사들의 기력을 갉아먹었다. 하온청은 말 위에서 쉴 새 없이 지도를 살피고 기후를 계산했으나 그의 마음을 정작 무겁게 누르는 것은 가혹한 자연보다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들은 마치 살을 파고드는 송곳과도 같았다. 행렬의 가장 뒤편에서 주위를 살피던 조문백이 말머리를 위천록 쪽으로 돌리며 나직하게 혀를 찼다. 위장로, 자야도 저 소름 끼치는 살기를 느껴지나? 저 모래언덕 뒤편 삭풍에 실려오는 저 비릿한 피냄새 말일세. 우리 뒤를 밟으며 기회를 엿보는 쥐새끼들이 한둘이 아니야. 위천록이 들고 있던 부채를 가볍게 흔들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조 장로님처럼 예민한 감각을 지니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벌써 며칠째입니까? 저들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물고 늘어진 것이 말이요. 중원의 명망 높은 각 문파 고수들부터 어둠 속에서 이름 없이 활동하던 사파의 괴물들까지 아라비아의 신비한 무학이 담긴 세곤의 비급은 그야말로 만인의 표적이 되었다. 서역의 보물을 얻는 자는 천하를 아우를 계단을 얻으리라는 한마디에 강화의 질서는 요동쳤다. 특히 비급의 정체가 보법과 강기 그리고 생명력을 다스리는 비급이라는 구체적인 첩보가 흘러나오자 평소 은거하던 절정 고수들조차 산문 밖으로 발을 내디뎠다. 중원의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표국의 행렬 주위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기 시작했다. 거친 모래언덕 너머 혹은 붉은 바위산의 그늘 속에서 수십 명의 절정 고수들이 그림자처럼 표국을 뒤쫓고 있었다. 그들의 기공은 이미 세속의 경지를 넘어선 자들이었기에 조문백이나 위천록 같은 인류무사들조차 그들의 정체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온청은 자신의 직감이 가리키는 위험수치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느꼈으나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판 위에 놓인 도림을 잘 알고 있었다. 표국 행렬이 마침내 서역의 거대한 관문인 옥문관을 지나 지평선 끝에 아련한 신기루가 피어오를 즈음이었다. 누런 먼지를 머금은 지독한 모래폭풍이 몰아치며 천지를 뒤덮고 한치 앞의 시야조차 가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평선 너머 자욱한 모래먼지를 뚫고 10명의 기마무사들이 번개와 같은 기세로 호련히 나타나 행렬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서역 아라비아 황실에서 파견한 최정의 친위대였으니 강호에서는 이른바 모래의 유령이라 불리는 절정 고수들이었다. 전신을 짙은 감청색 비단으로 빈틈없이 감싸고 얼굴에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은색 가면을 써서 그들의 표정은 전혀 읽을 수 없었다. 그들이 탄 말들은 지독한 열기 속에서도 거품 하나 물지 않았으며 말발굽 소리조차 모래 속에 파묻힌 듯 고요하여 공포심을 자아내었다. 기마대의 선두에 선 무사가 하온청의 코앞에서 곱비를 당기며 멈춰섰는데 그 움직임이 너무나 정교하여 마치 하나의 그림자 같았다. 남해의 표국주여, 아라비아의 위대한 왕께서 그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우리를 보내셨다. 여기서부터 황궁에 이르는 길은 삿된 기운이 가득하여 산자가 발을 들이기 힘든 죽음의 땅이다. 지표도 길도 없는 이곳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오직 우리 기마대의 발자국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쫓아라. 하온청은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상한 기운과 살기에 긴장하며 말에서 내려 공손히 포권하며 답하였다. 황실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의 보령을 받들어 한마음으로 성실히 임무를 완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눈동자는 차가운 만년 한설과 같았으며 대답을 들은 후에도 미동조차 없이 하온청을 쏘아보았다.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문백은 못마땅한 듯 안색을 붉히며 옆에 선 무사의 귓가에 대고 나직하게 투덜거렸다. 중원의 예법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으니 참으로 야만스럽기 그지없군.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대국에서 온 손님 앞에서 말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는 저 오만방자함이라니 참으로 가관이로다. 우리 표국의 모사들이 중원 땅을 호령하거늘 저들이 얼마나 대단한 무공을 가졌기에 감히 죽음의 땅이라며 우리를 겁박하는 것인가. 조문백은 자신의 도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으나 하온청은 조용히 눈짓하여 그를 진정시켰다. 모래의 유령들은 대화가 끝나자마자 말머리를 돌려 폭풍 속으로 사라졌고
표국 행렬은 그들이 남긴 기이한 발자취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말 위에서 내려오지도 않는 저 거만함이라니. 저들의 무공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죽음의 땅 운운하는 것인가. 위천록이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조장로님. 저들의 말급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모래 위를 달리는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보법이 아니라 지기를 이용한 술법에 가깝습니다. 만만치 않은 자들이니 일단 지켜보시지요. 일주일을 더 달린 끝에 마침내 사막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황금의 도시가 모습을 드러냈다. 태양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돔 형태의 지붕들과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미나레트들은 마치 전설 속의 신국을 보는 듯 장엄했다. 환공의 정문에 들어서자 1000명의 무사가 양옆으로 늘어서 창검을 맞부딪히며 웅장한 환영의 소리를 내뿜었다. 환궁 내부는 중원의 건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했다. 벽면은 정교하게 깎인 배곡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위에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순금으로 촘촘히 박혀 있었다. 천정에는 거대한 수정등들이 매달려 사막의 열기를 차가운 빛으로 바꾸어 내뿜고 있었다. 바닥에는 서역 특유의 붉은 융단이 깔려 있었는데 그 두께가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폭신하여 건너니의 발소리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하운청과 장로들은 황실의 예법에 따라 거대한 알현실로 인도되었다. 그곳의 상석에는 아라비아의 국왕 술탄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술탄의 바로 옆에는 중원의 기품을 간직한 우아한 여인이 앉아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아라비아의 왕비이자 중원 황제의 첫째 딸인 화평공주였다. 10여 년 전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 이곳으로 시집을 온 그녀는 서역의 화려한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중원 황실의 단호함과 고결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화평공주는 하운청을 보자 나직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남해에 소온 표국지여, 고생이 많았소. 내 조국의 향기를 머금은 자들을 이곳 사막 한가운데서 보니 감회가 새롭구려. 하운청이 깊이 숙여 절하며 답했다. 왕비 전하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폐하께서는 여전히 전하의 안녕을 기원하고 계십니다. 공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으나 이내 표정을 굳혔다. 이 비급들은 내 아버님인 중원의 황제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오. 술탄께서도 오랜 고민 끝에 동맹의 증표로 내주시는 귀한 물건이니 그대들의 목숨보다 소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오. 술탄이 공주의 손을 다독이며 낮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왕비의 말이 옳다. 이 비급들은 우리 민족의 영혼이자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 열쇠다. 그대들의 신용이 바다 너머 이곳까지 들렸기에 이 귀중한 보물을 맡기기로 했다. 술탄의 곁에는 서역 최고의 현자 카심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카심은 지팡이를 2번 두드리며 장로들을 쏘아보았다. 하국조, 이 비급들은 그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다. 탐욕스러운 자가 손을 대면 독이 될 것이요, 준비된 자가 펼치면 신의 권능을 얻을 것이다. 자나의 무사들은 비급의 기운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하운청은 카심의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 무사들은 고된 수련을 거친 정예들입니다. 보물을 지키는 방패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카심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곁에 선 조문백과 위철록을 훑어보았다. 방패의 균열이 가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사막의 늑대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의 갈증이니까. 조문백은 카심의 시선에 불쾌한 듯 촛방귀를 뀌었지만 위철록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위를 살폈다. 술탄의 장엄한 손짓 한 권에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혀있던 거대한 철장괴 하나를 어깨에 메고 나타났다. 서역의 최고 현자 카심이 천천히 다가와 고목처럼 뒤틀린 지파이로 교회의 중앙에 박힌 황금 문양을 가볍게 두드리는 순간이었다. 철컥거리는 복잡한 톱니바퀴 소리와 함께 육중한 잠금 장치가 해제되며 견고하던 교회 뚜껑이 안개 같은 연기를 뿜으며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딘 향기로운 비단에 겹겹이 쌓인 3권의 비급이 마치 스스로 숨을 쉬는 듯 신비로운 빛을 내뿜으며 안치되어 있었다. 비급의 표지에는 중원에서는 볼 수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금실로 수놓아져 있어 보는 이의 넋을 단숨에 빼앗아버렸다. 평소 탐욕이 많던 조문백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비급적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타들어가는 목구멍으로 마른 침을 크게 삼켰다. 오, 이것이 정녕 전설 속에서만 회자되던 아라비아 황실의 신비 비급이란 말인가? 이 비급 하나만 있으면 천하를 넘어 아래 둘 수 있다는 소문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겠구려. 곁에 있던 위천록 역시 눈을 번뜩이며 흥분으로 인해 손가락 마디마디를 가늘게 떨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비급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상한 기운을 보십시오, 조장로님. 제 등에 매달린 쇠원창이 저 막강한 간기에 반응하며 마치 울부짖듯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운창은 경건한 마음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종중히 뻗어 세 권의 비급을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소중히 받들었다. 첫 번째 비급을 만지자 사막의 열기를 단숨에 식혀주는 듯한 청량한 바람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다. 두 번째 비급에서는 거대한 태산맥을 손안에 쥐인 듯한 대지의 묵직하고도 견고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칠흑색 비급에서는 마치 심장 소리와 같은 생명의 근원적인 박동과 함께 대나이 신법의 정수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화평공주는 이 엄숙하고도 위태로운 광경을 고요히 지켜보며 하우청에게 나지막하지만 서늘한 위엄이 서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남해의 표국주여, 자네의 손에 든 비급의 실질적인 무게보다 수만 배는 더 무거운 것이 있소. 그것은 바로 보물을 지키는 마음의 무게이며 천하의 안위를 짊어진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오. 그녀의 눈빛은 비급을 향해 뱀처럼 혀를 낼름거리는 조문백과 위철록의 탐욕을 이미 간파한 듯 깊고도 예리하였다. 하운청은 비급을 품에 안으며 자신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막중한 운명을 온몸으로 실감하였다. 비급 인수가 끝난 후 술탄은 표국 일행을 위해 황궁 내부의 비밀 연회장을 열었다. 연회장 중앙에는 향기로운 백단향이 피어올랐고 중원에서는 보기 힘든 각색의 과실과 사막의 감미로운 술들이 넘쳐났다. 화평공주는 하운청을 따로 불러 자신의 아버님인 중원 황제에게 전할 비밀 서신을 건넸다. 이 서신에는 비급의 행방뿐만 아니라 서역과 중원을 잇는 새로운 교역로의 지도가 담겨 있어 이것이 무사히 전달된다면 귀하의 표국은 천하 제일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오. 하운청은 공주의 떨리는 음성에서 타국 생활의 외로움과 조국을 향한 깊은 애정을 일궈냈다. 그녀는 비록 왕비의 자리에 있으나 늘 중원의 안위를 걱정하며 비급을 통해 양국의 결속을 다지려 했던 것이다. 하운청은 서신을 가슴 깊숙이 품으며 자신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이 한 가문의 흥망성쇠를 넘어 국가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했다. 하지만 그 고결한 서신을 바라보는 조문백과 위천록의 눈은 이미 독이 든 뱀과 같았다. 조문백은 연 회장의 화려한 기물들을 훑어보며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런 황금의 도시에 왕비로 있으면서 비급까지 내주다니 술탄부 참으로 어지간히 여색에 빠졌군. 위장로, 저 서신까지 손에 넣으면 우리는 황실의 비밀까지 쥐게 되는 것일세. 위천록은 차가운 술을 들이키며 답했다. 이미 판은 짜여졌습니다. 하운청이 황실의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실리를 챙기면 그만이지요. 공주가 준 서신이 우리의 면제부가 될지 아니면 하운청의 유서가 될지는 사막의 바람이 결정할 것입니다. 두 장로는 연회장의 음악소리에 묻혀 하운청의 시선을 피해 끊임없이 미로를 주고받았다. 그들에게 연회는 승리의 축제가 아니라 배신을 위한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었다. 하운청은 연회장의 분수대에서 솟구치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아들 운용을 떠올렸다. 분수의 물방울이 달빛에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아들의 맑은 눈망울 같았다. 운용아, 왕비전하의 눈빛에서 우리 가문의 미래를 보았다. 이 비급만 무사히 전달하면 황실의 큰 은덕을 입어 너에게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줄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등 뒤에서 칼을 가는 저들의 숨소리가 너무나도 가깝구나. 그때 어둠 속에서 조문백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국주님, 아직 안 주무시고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하운총이 뒤돌아보자 조문백이 술병을 든 채 다가오고 있었다. 조장로, 내일이면 다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하니 어서 쉬시오. 조문백이 술을 한 모금 마시며 킬킬거렸다. 그 비급 말이요, 국주님. 우리가 한번 훑어본다고 해서 황실이 알겠습니까? 어차피 중원 황제에게 가면 다시는 못 볼 물건인데 말이오. 게다가 왕비도 중원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은 모리민들의 고생을 알기나 하겠소. 하운청이 서슬퍼른 눈빛으로 그를 쏘아붙였다. 조장로, 전하를 모독하는 발언은 삼가시오. 그것은 표국의 명예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식솔 모두의 목숨을 거는 일이오. 어서 가서 잠이나 청하시오. 조문백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지만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운가 표국은 중원을 향한 대장정을 시작했다. 마차의 바퀴가 황궁의 돌바둑판 바닥을 구르는 소리는 마치 운명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술탄과 화평공주는 성벽 위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공주는 손에 쥔 비단 손수건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부디 아버님께 무사히 도착하기를. 그러나 저들의 기운 속에 섞인 검은 그림자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구나. 가심은 지팡이를 꽉 쥐며 고개를 저었다.
이미 사막의 모래 밑에는 수천 마리의 늑대가 굶주려 있습니다.